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오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또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죠. 어제는 11시 40분에 끝났는데 오늘 한 12시 한 반쯤 뭐 시간이 있으니까 끝나서 오늘 그 법안까지 통과가 되면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만 먼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일단 민주당은 위헌성을 거의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다만 지금 일부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보수 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게 자칫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오늘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통과 이후에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기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입니다.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가장 걱정하는 게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제거했고 오히려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이럴 거면 뭐하러까지 하는데도 문제를 삼는 게 만약에 이걸 윤석열 쪽에서 위헌 제청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재판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신인규 대표님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금 조이대 체제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위헌 위법한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바로잡겠다라고 지금 대안으로 나온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저는 매우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그 과거의 재헌헌법이나 이럴 때는 헌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률로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위헌이다라고 단정짓거나 합헌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저는 뭐 무의미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면 조이대 체제의 이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우려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럼 다른 대안은 뭔가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재판이 지연된다 뭐 여러 가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데 그 위험성보다는 조이대 체제에서 불신을 가지고 재판을 감당하는 현재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는 저는 국민적 이해와 상식에 바탕을 해서 전 반드시 이 법이 저는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 뭐 재판이 지연되는 위험이 있다. 지금 이걸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제로 하는 게 더 낫다. 지금 이런 논리들을 펼치고 있는 건데 전 한번 되묻고 싶어요. 이 내란 재판이라는 것이 국가 반역죄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기존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든 내란 전담부가 결론을 내리든 저분들이 승복하겠습니까? 윤석열 어게인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결론에 저는 타협하거나 승복할 가능성은 제로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의 문제는 승복과 타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진압의 문제고 응징의 문제다. 저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라도 전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봤더니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 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같은 사실상의 특별법원을 법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위헌이라고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의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이지만 이거는 법원이 아니고 재판부인데 정구승 변호사님, 재판부하고 법원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고 제가 역사적인 부분이랑 실익 그리고 설계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적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법이 많이 모티브로 삼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범에 대해서는 뉘른베르크 재판이라고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가 건국했을 때 반민족 특별재판부를 가인 김병로 선생님으로 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과 친일부역자들이 지금과 비슷한 논리로 반발을 했지만 당시 재헌헌법에는 이에 대한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판부, 그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입니다. 전담재판을 하는 거죠. 이 전담재판부는 지금도 있습니다. 소년법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헌성은 없고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실익이 없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일단 첫 번째 영장전담재판부가 지금 대법원 예규상으로는 없습니다. 즉 이번 법안을 통해서 조희대가 심어놓은 그 수원 3인방 플러스 1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영장전담재판부가 이제 통과가 될 거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중개 부분입니다. 예. 지금대로 한다면 특검법이 아닌 부분이나 이런 새로 뭐 예규로 한다고 하면 중개가 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법안에 중개에 대한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위원 재판장에 대해서 초반에는 많은 활동가나 기자분들이 문제 제기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인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그런 것들에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법안 내에 중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는 재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 30년 지났을 때 분명히 딴소리 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5.18 때도 그랬고 거기에 대해 항상 딴소리 하는 사람 나오는데 영상으로 박제해놔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루하고 이 사람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접했는지를 남길 수 있다 생각하고 또 관할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군 출신이 전역을 하는 바람에 막 논산 지원해서 재판을 받고 이래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실 기자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의 감시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전속 관할을 중앙으로 해갖고 모두가 동일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시민사회의 감시를 좀 더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해놨습니다. 또한 신속재판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특검법처럼 6개월 규정은 빠졌지만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갖고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실익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부분인데요. 지금 결국엔 법관들이 뽑은 법관이 이거의 재판장을 맡게 되면 아무리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법을 통해서 재판관이 됐는데 내가 그걸 제청한다고 하기 좀 어려운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관 스스로 위헌을 제청하는 거는 쉽지 않다. 어차피 피고인 측이야 위헌 계속 주장할 거예요. 결국에 헌법소원을 가겠지만 재판관을 통해서 하는 거랑 피고인이 직접 하는 거랑은 아무래도 그 효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라기보다는 그 실체적으로 느껴지는 설득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실익이 있다. 즉 역사적으로도 실익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게 설계 측면에서도 위헌적인 부분이 없고 충분히 무조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그 반대론자들이 지금 군사법원을 예를 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군사법원을 우리가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요,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원법도 내일 폐지시켜도 위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모든 국가 체계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부가 넓은 입법 재량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전통적인 판례의 계속된 원칙인데, 우리 헌법 103조에 보시면, 101조에 보시면은, 102조에 나왔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법 단계설에 따라서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것인데 법률로 조직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란전담 재판부를 한다고 해서 전혀 위헌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반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들은 우리 헌법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걸 가지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위헌을 주장하고 있어서 전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할 예정인데 그 법에 보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구승 변호사님, 조선일보가 이렇게 특별 법원도 아닌데 재판부를 특별 법원인 것처럼 해서 하면 이거 허위 정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언적으로라도 이런 허위 정보가 유통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뻔뻔하게 나서지 않고 조금 더 자기 검열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조금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주 기자님 어때요? 지금 이제 이걸 놓고도 언론의 입틀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 자유의 위축
이라고 보기에는 잘못된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기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망법,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 법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이제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나라 보수 인사들 미국 좋아하잖아요. 네. 맨날 뭐 말 나오면 미국 하는데 좋은 거는 미국하고 절대 비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적시로 어디 형사처벌 하나요? 그 가더라도 민사로 가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그런 말 했었거든요. 무슨 언론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김건희 그때 관련해서 7개 언론사들이 다 소송 걸었어요. 본인 앞에서는 허위사실 이런 거 언론 뭐 입틀막 하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줘야 된다는데 뒤에서는 다 형사처벌로 걸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는 그 결국 도어 스태핑 본인이 깽판 치고 나서 MBC 찍어가지고 1호기 못하게 하고 언론 자유 가장 침탈한 사람이 지금 반대하는 보수 세력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정청래 전 대표가 당시 과방위원장 때 이제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계속 말하는 게 인상비평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이게 5배 손해를 하면 언론 자유를 막을 수 있다 어쩐다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례 중심으로 봐야 돼요.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의도적인 고의성이 있는 그런 악의적 기사로 손해배상 된 사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없는 취재원을 지어내요. 네, 예전에 뭐 그 조국 대표 딸 조민 씨 뭐 병원에서 뭐 인터넷 썼니 어쩌니 했는데 그 병원 내가 인턴한 거 봤다. 이 뭐 그때 당시에 뭐 인턴하고 몇 개월 안 하고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 땄거든요. 그 없는 멘트였어요. 네, 아예. 그래서 승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언론 자유 뭐 족쇄 물린다 지금 생각하는 기자들이 쓰는 그런 기사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전화도 안 해보고 아예 멘트 없는 걸 쥐어 쓰는데 그거를 처벌 안 하면 어떻게 그럼 뭘 놔둬야 돼요? 도대체 뭘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례 중심으로 보면 지금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기사에서 나오질 않아요. 아예 없는 걸 지어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언론 스스로도 그런 기자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정화를 시켜야 되고 그런 기사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서서 이런 법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랑님께서요. 조선이 그렇게 보도한 것 보니까 위헌이 아니네. 그러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법안 통과 이후에 서울 고법 판사들이 모여서 수용하는 분위기이고 이렇게 맞춰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서울 고법의 판사들이나 법원의 분위기는 이건 위헌이 아니구나 이 정도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해서 받아들이면 재판이 중지되는 거죠. 그러면 헌재 신청을 했을 때 이건 이유 없다라고 기각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합헌 가능성이 전 100%로 봅니다.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이라는 것은 대법원장에 속한다고 안 돼 있습니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어요. 법원. 우리가 말하는 법원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원의 구성원들이 그중에 핵심적인 자원들이 판사들 아닙니까? 판사회의가 의결해서 자기들이 정하는데 이게 왜 위헌입니까? 그러니까 조의대의 영향력만 배제하자는 차원에서 부득이 위헌적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걸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조의대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그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울고법에서도 판사들의 그런 의견들을 봤을 때는 위헌재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재판 중단에 효과도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언론의 자유, 사법의 독립 다 우리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이 조의대의 정치질까지 독립적으로 놔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생사람 잡아가지고 한 사람을 조지는 기사 그것까지 쓰라고 언론의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검열과 사후 책임은 명백히 다른 거기 때문에 사전 검열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걸 바로잡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맞고 전 여기에 대해서 좀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평소 그런 허위 정보를 가지고서 재미를 본 사람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아예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거죠. 헌재에서는 결국에는 위헌 판단을 하는데요. 그 중간에 정지되는 부분은 위헌 심판 제청을 법원에다 하거든요. 예. 법원에다 했을 때 해당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우회로로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위헌 심사는 나오겠지만 아, 법원에다가 제청하는 겁니까? 그렇죠. 헌재에다가 위헌법률 내는 게 심판 아니고. 제청은 법원에 하고 법원의 판사, 지금으로 좀 이진관, 뭐 지기현, 뭐 이런 한성진 이런 사람들이 법원에서 헌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제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갈 때는 이걸 이제 헌재의 사건 번호로 가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고법에서도 이 정도로 나오면은 위헌재청 신청 자체를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당사자들이 다른 우회로로 헌법재판소로 가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받기 때문에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회로는 어떤 게 이제 있어요?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죠. 헌법소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면 이제 사건 번호가 달라집니다. 예. 헌법소원으로 가도 중단이 됩니까? 중단 안 됩니다. 그건 안 그렇게 되고? 되면. 위헌 제청으로 갔을 때만 중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가사건만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제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피고인 측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한 아니군요. 단계가 이제 필터링이 있는 거죠. 법원에서 위헌 심사를 받아서 헌재로 들고 가면 그 가사건인데 그때는 재판이 중단이 되는데 그러면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왜냐면 판사가 지금 법원 이거는- 분위기가 예. 뭐 이 정도면은 유연성은 없네. 그럼 재판 중단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삼을 수가 없네. 이런 거 그것 아니에요?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법원의 입장을 대폭 반영을 한 예. 겁니다. 그래야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위헌 제청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오케이. 우리가 이 입장을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 가는 루트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예, 법원을 통해서 예. 가는 것과 법원에서 기각당했을 때 개인이 들고 가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단의 효과는 앞뒤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인이님 쉽게 설명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신변 그랬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수정안 막 나올 때 아이고 뭐 저러다가 뭐 완전히 대법원 얘기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차라리 뭐 똑같은지 더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이게 위헌이라고 해서 또 재판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법원을 거쳐서 헌재로 가게 돼 있는데 법원에서 문제를 안 삼으면 그럼 중단 안 됩니다. 중단될 이유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위헌 판단은 당사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위헌 여부 판단은 나오겠지만은 지금 재판 중단 자체를 리스크로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헌 심사 제청을 기각하면 중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재판의 독립이지 사법부의 독립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의 독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원 내부에서도 독립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규에 따르면은 조희대가 배정한 서울고법 인사들이 그 중에 랜덤 배당을 하겠다는데 그 자체가 재판의 독립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안이 조희대 예규보다 더 우월한 점 중에 하나가 법원 내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내에서도 이거는 위헌이지 예규보다 오히려 위헌 소지가 적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분류해 주셔야 하는 게 조희대의 사법부 즉 헤드쿼터랑 일반 재판사 그리고 사법부의 구성원들이랑 의견이 많이 갈려요. 지금 법원 구성원의 80% 이상이 조희대가 적절치 않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도 부산에 있는 부장판사님이 한 사설 인터뷰를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사법부를 뭉뚱그려서 비판을 하게 되면 전선도 너무 넓어지고 오히려 외부의 적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사법부가 똘똘 뭉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법부의 이진관 재판장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응원을 하면서 정치 플레이어로 나서고 있는 조희대 코트를 비판을 해야 그들이 나눠지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하고 있는 판사님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꼭 구분해서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게 사법의 독립이라고 지금 퉁쳐서 얘기하면서 조희대를 건들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헌법에 써 있는 대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3조 이렇게 나와 있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재판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개의 판사들도 조희대로부터도 독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내란전담 재판부가 오히려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사법부를 뭉뚱그려서 사법부는 영원히 노타치야. 아무도 건들지 마. 그런 조항은 우리 헌법에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예규가 이제 무작위 배당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안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약간 숨은 2인치가 있는 거예요. 이 무작위 배당으로 배당된 사람이 지기현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형사 14개 이제 부서 회의한 다음에 5개 뺐죠. 내년 초 정기 인사 있을 사람, 떠날 사람, 어떤 사람 빼고 하다 보니까 지기현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한테 처음에 직위원 배당 딱 떨어지니까 나머지 사건 다 거기다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구속 취소할 때 대법원장 단 한마디 했나요? 서부지법 난동 때 성명서 나왔나요? 이진관 재판 그 밖에서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하성 변호사 이런 시정잡배들 난리칠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어디 있었습니까? 어느 자기가 성명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계엄 때 엊그제 무슨 본인들이 간부회의 때 뭐 이게 계엄은 위헌적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했다는데 뉘앙스가 아니라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사실 대법원장 정도면 삼부요인 중에 하나고 저는 이제 권력에 저희 언론 쪽에 있지만 저도 권력에 지나치게 편파적인 마이크를 주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 권력의 만큼 책임이 높은 이유가 언론들이 그 사람 말하면 바로 받아주는 거예요. 일반 판사들 해봤자 2+, 막 쓰고 이렇게 해봤자 파급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법원장 정도면 자기 의사 표명하잖아요. 출근길에. 바로 전 언론이 다 받았어요. 근데 왜 12월 4일 아침에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그때 위원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직위원이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법원에서 원래는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고 지금도 법원이 무작위 배당하겠다고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정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내란 사건. 직위원에게 지금 간 그 사건은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김용현을 먼저 직위원한테 배당을 하고 직위원이네? 그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윤석열 사건을 적시사건 처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자기 배당이죠. 직위원 쪽으로 몰아준 거예요. 몰아준 배당을 한 겁니다. 여기서 배당의 오류가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라는 걸 지금 말할 자격이 없어요. 무작위 배당 안 했거든요. 안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법원 소부에 무작위 배당 됐습니다. 그 누가 전원합의체로 바로 2시간 만에 끌어갔습니까? 조희대가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가지고 장난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영장전담 판사 어떻게 됐습니까? 영장전담 판사로 배당 장난 못 치니까 아예 수원에서 3인방 끌어다가 영장전담 판사로 앉혀버려요. 마치 김건희가 자기 사건 덮을 때 사건 개개의 검사를 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박성재를 앉혀놓고 조져버리잖아요. 즉 그 짓거리를 조희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예규에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방맹이 때리기 직전에 예규로 치고 나오는 것도 전 정치행위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서 무작위 배당을 얘기를 해요? 양심이 있습니까? 무작위 배당을 그동안 해왔으면 제가 만보 양보해서라도 그래 양심이 좀 있네. 근데 그동안 무작위 배당 안 했거든요. 그 지금 직위원 사태가 나왔고 이재명 후보 당시에 피선거권 박탈 사례가 나온 것이고 지금도 영장의 줄기각이 나온 것이 조희대의 영향권 속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적을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소위 중립을 표방하는 언론들도 양심이 있으면 앞에 위원도 같이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에 위원성은 못 본 척이고 그냥 조희대는 성역이고 지금 바로잡겠다는 시민사회나 민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만 위원 얘기를 해요. 근데 위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편파적인 상황에서는 조희대 체제에 바로잡을 수 없다.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하나 더 얹자면 사실 계엄이 실제로 성공했고 내란이 성공을 했으면 가장 권한을 많이 뺏기는 게 사법부입니다. 그러면 12월 4일 날 출근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어야 되는 태도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입법부 구성원 여러분 사법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어야 돼요. 자신들이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사법부 독립이 헤쳐질 뻔한 가장 큰 사건이 그날이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막아준 입법부와 국민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표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날 출근할 때도 지켜보자라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점을 하면 도대체 그날 뭐 했냐?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까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풀어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날로 계산했는데 그때만 시간으로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속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뒤로는 다시 날로 가고 이것부터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심을 팔아먹어도 저기 무슨 어디 목성이나 화성까지 가서 팔아먹은 수준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요. 법적 안정성을 깨기 때문에 왜 바꾸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왜 내란범입니까? 그것도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동의할 수 없고 문영배 재판장께서도 이 부분을 가장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왜 바꾸는데
가장 내란범부터 바꿔주느냐. 그리고 다시 또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지금은 또 날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 코미디에 대해서 전 이제 직위원 재판자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답을 내놔야 될 그 시점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당시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형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못 교과서 다 하겠더라고요. 불태워야죠. 누가 가르칩니까? 법대로 안 30대인데 하는데. 교수였다고? 네, 와. 겸임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설명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여기서부터는 제가 교수 못 하겠다. 도저히 그렇죠. 형사소송법을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판례를 바꿔야지. 예. 판례를. 아니, 힘이 있으면은 법이 바뀌는 거죠. 이게 힘이 원앤 있으면. 올리였어요. 원앤 올리. 왜 그 이후로도 적용이 안 되는데 대법원이 부랴부랴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일선에다가는 이거 적용하지 말아라라고 그때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형사소송법 교수로서 뭘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누가 그래요? 뭐 직위원 재판장이 법 어긴 게 뭐 있냐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일단 형사소송법 어겼고요. 법대로 계산 안 했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 1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공화주의 기반 공화국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특정인은 법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개인에 의한 힘에 의한 지배로 간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놔둘 수 있느냐. 이걸 놔두다 보니까 사법의 불신이라는 것은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사법의 불신 내란전담재판부법 하나 해가지고 회복되지 않거든요. 직위원과 조의대라는 이 휴먼 에러를 바로잡기까지는 전 계속 이 사법의 불신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